오늘 리뷰할 논문은 홉 스킵 점프 어택입니다. 본 논문은 현존하는 다양한 딥러닝 모델을 공격하는 공격 기법들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공격 기법인 홉 스킵 점프 어택을 제안합니다. 본 논문은 정보보안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최우수 학회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S&P에서 2020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논문의 풀 네임은 홉 스킵 점프 어택, A Query Efficient Decision Based Attack입니다. 여기에서 홉 스킵 점프 어택은 마치 통통 튀면서 위치를 옮겨가며 공격을 수행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요. 실제로 논문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홉 스킵 점프 어택은 가장 강력한 공격 기법 중 하나이면서 현재 실세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딥러닝 모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기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딥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현재 배포하고 있는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을 실제로 공격할 수 있는 메서드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본 논문의 이론적인 배경 및 실질적인 파괴력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임팩트 있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논문은 버클리에 있는 지안보 천이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본 논문의 배경이 되는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dversarial Example은 흔히 한글로는 적대적 예제라고 번역되는데요. 현대의 많은 딥러닝 네트워크는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에 취약하게 동작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은 보안이 보장되어야 하는 분야에서의 딥러닝 기술 도입을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내부적으로 사물 인식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생긴 표지판이 오리지널 데이터로 주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표지판은 자동차가 보기에도 스탑 사인으로 보이고요. 사람이 보기에도 마찬가지로 스탑 사인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자동차가 내부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딥러닝 모델이 잘 학습되었다고 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 한 명의 공격자가 이러한 오리지널 데이터를 변형해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정확히는 인간에게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노이즈를 추가해서 원본 데이터를 조금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은 인간에겐 여전히 동일한 클래스로 보이지만 딥러닝 모델의 입장에서는 No Limit과 같은 다른 클래스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공격자가 데이터를 변형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가 이것을 No Limit이라고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주행을 멈춰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Adversarial Example은 보안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분야에서의 딥러닝 기술 도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Adversarial Example은 흔히 악의적으로 조작된 데이터 example을 의미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Adversarial Example은 사람의 입장에서 인지를 하기에는 원본 샘플과 거의 같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인간이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원본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지만 정작 딥러닝 모델이 보았을 때는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때 인간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원본 데이터를 바꾸기 위해서 추가되는 펄터베이션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때 입실론만큼 크기를 제한하도록 만들고요. 이때 입실론은 특정한 상수로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각각의 픽셀들이 최대 입실론 크기만큼 바뀔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픽셀 값은 0부터 255 사이의 값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픽셀 값이 총 8만큼 바뀔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인간이 보기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각각의 픽셀들에 대해서 특정 크기만큼 바뀔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펄터베이션의 크기를 제한할 수 있고 인간의 눈에 띄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조건 하에 가능한 위협적인 노이즈를 섞음으로써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 X는 원래 얼룩고양이, 즉 타비캣으로 인식이 되지만 여기에 눈에 띄지 않는 입실론만큼의 작은 크기의 펄터베이션을 넣어줌으로써 그 분류 결과가 과카몰리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카몰리는 아보카도처럼 생긴 음식인데요. 정말 전혀 상관없는 클래스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입실론 같은 경우는 약 255분의 8 정도 비율로 각각의 픽셀들이 변경될 수 있을 때 인간에게는 거의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대개 그러한 상수값을 하나 정해서 그 상수값보다는 많이 변경될 수 없도록 제한을 걸어서 그러한 제한 아래에서 최대한 강력한 공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펄터베이션의 크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적대적 노이즈, 즉 펄터베이션의 크기 지표로는 p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p놈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벡터의 크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많이 사용됩니다. 아마 선형대수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매트릭일 텐데요. 다시 말해 그러한 펄터베이션의 크기를 p놈을 이용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p놈의 정의는 바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특정한 벡터 x가 있을 때 그 x의 p놈 값은 바로 이러한 수식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p의 값에 따라서 L1 놈인지 L 인피니티 놈인지 L2 놈인지 와 같은 방식으로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데요. 전부 다 벡터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매트릭입니다. 이때 특정한 데이터가 2차원상의 한 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디멘셔널 벡터가 그러한 형태를 따르겠죠. 그러면 x1축과 x2축 두 가지가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L0 놈을 구한다고 하면 이 각각의 축에 대해서 변경된 데이터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미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차원상의 벡터로서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때 흑백 이미지의 경우 총 픽셀의 개수가 차원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즉 이러한 x1과 x2 각각의 축들이 픽셀의 개수만큼 존재한다는 건데요. 굉장히 고차원상의 데이터가 되겠죠. 만약에 이때 우리가 L0 놈을 구한다고 하면 각각의 축에 대해서, 즉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변경된 픽셀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L0 놈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때 이것을 입실론 크기만큼 제한한다고 하면 총 몇 개까지의 데이터가 바뀔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입실론을 1이라고 설정한다고 하면 오직 하나의 픽셀만 바꾸어서 공격을 수행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어서 L1과 L2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도 많이 접하셨던 매트릭일 건데요. 흔히 L1은 맨해튼 디스턴스라고 알려져 있고요. L2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되겠죠. 흔히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거리값을 구할 때 사용했던 매트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 인피니티 놈은 가장 값이 많이 변경된 픽셀의 변경된 값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픽셀에 대해서 가장 값이 많이 변경된 그 변경된 값이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모든 픽셀들이 다 입실론 크기까지만 변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여기 그림에서는 각각의 픽셀들이 전부 입실론 크기만큼 곱해져서 바뀔 수 있다고 했죠. 이처럼 모든 픽셀들이 각각 최대 입실론만큼 바뀔 수 있다라고 컨스트레인트가 걸려있는 상황을 바로 L 인피니티 놈으로 펄터베이션의 크기를 제한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 때 인간의 눈에 띄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p놈을 따르면서 삽입되는 펄터베이션의 놈 값이 입실론보다 작도록 제한함으로써 눈에 띄지 않게 티가 나지 않게 펄터베이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픽셀 값을 0부터 1 사이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뒤에 각각의 입실론 값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L2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1, 2, 4, 8과 같은 값으로 많이 제한하고요. L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255분의 8, 255분의 4, 255분의 8 혹은 255분의 16 정도의 값으로 많이 설정하는 것을 실제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딥러닝 모델을 공격하는 공격자 입장에서 공격 유형을 화이트박스 공격과 블랙박스 공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흔히 이것을 스레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즉 이것은 공격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준으로 각각의 어택을 분류한 건데요. 먼저 화이트박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격자가 공격 대상 모델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전체 모델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할 때 우리는 화이트박스 스레드 모델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공격자가 아웃풋 레이어까지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스코어 베이스 스레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시전 베이스는 예측된 레이블 하나에 대해서만 접근이 가능할 때 공격을 수행해야 되는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여기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하나의 모델이 있는 상황에서 모든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까지 전부 접근이 가능한 상황을 바로 화이트박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아웃풋 레이어, 즉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어떤 확률값을 가지는지까지만 접근할 수 있다면 이것을 스코어 베이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구글 클라우드 비전과 같은 딥러닝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우리가 한 장의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 결과로
해당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인지 알려주고 그 확률값까지 같이 알려줍니다. 이때 존재하는 모든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을 전부 알려주진 않지만 확률값이 높은 몇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그러한 확률값과 함께 알려주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스코어 베이스드 스렛 모델은 이러한 아웃풋 값에서 모든 클래스에 대한 각각의 확률값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기본적이고요. 조금 더 제한된 공격 상황으로는 실제 구글 클라우드 비전과 같이 몇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만 확률값을 같이 알려주는 경우가 존재하겠습니다. 반면에 디시전 베이스드 어택은 오직 레이블 정보 한 개만 알려줄 때에 대해서 공격을 수행하는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가장 확률값이 높은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상황에서의 공격 시나리오인데요. 예를 들어 한 장의 고양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강아지일 확률, 거북이일 확률, 고양이일 확률 이런 식으로 각각 다 클래스마다 확률값을 알려줄 수 있는데요. 이때 가장 확률값이 높은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만, 즉 고양이라고만 이렇게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공격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을 디시전 베이스드 어택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이 마지막 케이스인 디시전 베이스드 어택이 가장 어려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알고 있는 정보가 가장 적기 때문이고요. 와이박스 같은 경우는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딥러닝 네트워크의 내부적인 가중치 값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격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화이트박스 세팅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이트박스 어택에서는 모델의 정보, 이때 네트워크의 구조나 모든 가중치를 포함한 정보가 공격자한테 드러나 있는 상황을 화이트박스 세팅이라고 합니다. 이때 입력값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을 구할 수 있겠죠. 흔히 우리가 딥러닝 네트워크를 학습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출력값을 내뱉도록 이 내부적인 가중치 값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 값에 대해서 이 가중치의 그레디언트 값을 구해야겠죠. 하지만 adversarial 어택 같은 경우는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입력값을 바꾸어서 공격자가 의도한 결과를 내뱉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반대로 가중치 값은 내버려둔 상태에서 입력값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렇게 구해진 그레디언트 값을 이용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 로스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이미지 값을 바꾸어서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사하강법과 마찬가지인데요. 어떠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공격자가 의도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로스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그 로스 함수로부터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x의 기울기 값을 구해서 그렇게 구해진 기울기 값으로 x를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화이트박스 공격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PGD 어택이 있는데요. 이때 PGD는 최적화 이론에서 옵티미제이션 테크닉 중 하나로서 Projected Gradient Descent라고 합니다. 이것은 Gradient Descent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한 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범위 제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젝션을 시키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한데요. PGD 어택은 바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로스 값은 일반적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고요. 세타는 모델의 파라미터이고 이 x는 입력값, 그리고 y는 이 x에 대한 클래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모델에 대해서 이 x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예요. 즉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대해서 x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러한 로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사인을 붙인 이유는 기본적인 PGD 어택은 L 인피니티 어택이기 때문입니다. 즉 각각의 픽셀들마다 알파만큼 업데이트가 수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만 L 인피니티 놈상에서 크기를 입실론만큼 제한했다고 하면 그 입실론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매 스텝마다 프로젝션을 시켜서 입실론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한번 공격 수행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간단하게 2차원상에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러한 분류 모델이 학습이 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이 X 표시된 데이터를 변경해서 최대한 로스 값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재 이 X는 클래스 0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L 인피니티 어택을 한다고 하면 각각의 축마다 최대 입실론 크기만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범위 안에 데이터가 항상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현재 X를 기준으로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값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각각의 축에 대해서 알파만큼 이동한다고 하면 X1 축에 대해서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X2 축에 대해서는 아래쪽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매 스텝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X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다만 이때 특정한 축에 대해서 이러한 입실론 범위만큼
모두 이동했다고 하면 그 축에 대해서는 해당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업데이트할 때는 이렇게 X1축에 대해서만 이동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겠죠. 즉, 몇 번의 스텝만큼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L 인피니티 놈상에서 입실론 크기만큼만 변경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특정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매번 프로젝션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PGD 어택이라고 불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7번만큼 스텝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위치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Adversarial Example을 실제 공격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현재 보여드리는 그림은 굉장히 저차원상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인간이 보기에도 굉장히 눈에 띄는 Adversarial Example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실제 이미지 분류 모델과 같이 굉장히 고차원상의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받는 경우에는 모든 축에 대해서 각각 다 매 스텝마다 알파만큼 이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로스 값을 굉장히 증가시킬 수 있는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Y박스 공격 시나리오에서는 특정한 로스 값에 대해서 바로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특정한 범위 제한에 맞는 굉장히 강력한 Adversarial Example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PGD 어택은 특정한 입실론 크기만큼만 변경될 수 있다는 제약사항이 있는 Constraint Optimization Problem에 적합한 메서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Y박스 공격으로는 컬리니 웨그너 어택이 있습니다. 줄여서 CW 어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일반적으로 Y박스 공격에서는 PGD 어택과 CW 어택이 가장 베이스라인 공격 메소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CW 어택은 PGD 어택과 마찬가지로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이때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추가해서 공격을 수행합니다. 전체 목적 함수는 바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데요. 이 D와 F를 같이 사용합니다. D 같은 경우는 원본 이미지 X와 Adversarial Example의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주는 로스고요. 이 F는 공격을 위한 로스입니다. 흔히 공격 목적이라고 해서 Misclassification 로스라고 하고요. 이러한 공격 로스와 디스턴스 로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로 C를 F의 곱한 값을 실제 로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X 플러스 델타, 즉 Adversarial Example은 항상 0부터 1 사이로 Normalization 된 값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원래 픽셀의 값이 0부터 255 사이라고 하면 그 값을 0부터 1 사이로 정교화를 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구조를 따르는 것이 CW 어택이고요. 결과적으로 L2 어택에서 CW 어택은 바로 다음과 같은 목적 함수로 구성됩니다. 이때 W는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Adversarial Example인데요. 여기에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취하고 1의 값을 더한 뒤에 2분의 1로 나누게 되면 항상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Adversarial Example이 원본 이미지 X와 유사한 값을 갖도록 만들면서 그와 더불어 Adversarial Example이 공격자가 목표로 하는 클래스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텀을 추가해서 적용합니다. 즉 왼쪽 텀은 원본 이미지와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것이고 오른쪽 텀은 공격을 위해서 넣어주는 Misclassification Loss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F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수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함수 Z는 로직 값을 의미합니다. CW 어택의 특징은 최종적으로 나온 확률 값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로직 값을 이용해서 차이값, 즉 멀지를 이용한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이때 K는 얼마나 강력한 펄터베이션을 넣을지 결정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다시 말해 CW는 별도로 프로젝션과 같은 테크닉을 이용해서 펄터베이션의 크기를 제한하진 않고요. 펄터베이션, 즉 이 델타의 크기 자체도 애초에 작아질 수 있도록 로스 값을 설정한 뒤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이러한 W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어서 디시전 베이스드 블랙박스 어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어택은 공격자가 모델의 내부 파라미터를 모르는 상황에서의 공격을 의미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디시전 베이스드 어택, 즉 흔히 헐드 레이블 어택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클래스 하나만 알 수 있는 상황에서의 공격 시나리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모델이 공격자한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자는 쿼리를 날려서 최종적으로 가장 확률값이 높은 클래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만 옵저브할 수 있을 때 어택을 수행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공격자는
직접적으로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입력 X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그레디언트를 예측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공격자의 입장에서 블랙박스 어택은 화이트박스 어택보다 어렵고요. 특히 블랙박스 중에서도 스코어 베이스드 어택이 아니라 하드 레이블, 즉 디시전 베이스드 어택에서는 가장 확률값이 높은 클래스, 한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만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공격 시나리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블랙박스 어택으로는 어떠한 어택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트랜스퍼 베이스드 블랙박스 어택입니다.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은 모델 사이에서 전송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트랜스퍼러빌리티를 이용한 공격 방법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격자가 개인적으로 공격 대상 모델과 유사한 하나의 서브스티튠 모델을 학습합니다. 이때 대체 모델은 공격 대상 모델과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시전 바운더리 또한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가 갖고 있는 대체 모델에 대해서는 화이트박스 어택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이트박스 어택을 수행해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은 비단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러한 대체 모델에 대해서만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체 모델과 유사한 공격 대상 모델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공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특성을 트랜스퍼러빌리티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공격 대상인 블랙박스 모델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공격 과정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택 스텝에서는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자신이 갖고 있는 대체 네트워크에 대해서 화이트박스 어택을 수행함으로써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블랙박스 모델에 넣음으로써 실제로 공격이 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블랙박스 상황에서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트랜스퍼 베이스드 어택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의 트랜스퍼러빌리티가 밝혀진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유사한 학습 데이터 세트로 학습한 모델은 유사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갖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모델 세타1에 대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은 세타2에 대해서도 애드버서리얼 할 수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퍼러빌리티를 보다 잘 활용하는 현실적인 공격 기법으로는 추가적인 쿼리를 날려서 블랙박스 모델과 더욱 유사한 서로게인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퍼러빌리티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다른 관점의 분석 또한 존재할 수 있는데요. 닙스 2019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애드버서리얼 퍼털베이션을 논 로버스트 피처로서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의 데이터셋은 로버스트 피처와 논 로버스트 피처로 구성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유사한 학습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한 다양한 모델들은 유사하게 일반화가 되어 있는 논 로버스트 피처를 학습하기 때문에 트랜스퍼러빌리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논 로버스트 피처는 작은 크기의 노이즈를 섞었을 때 쉽게 변경될 수 있는 피처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변경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일반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델의 성능을 올리기에는 상당히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한 모델들은 유사한 논 로버스트 피처를 학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 로버스트 피처를 바꾸는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은 그러한 논 로버스트 피처를 바꾼다는 점에서 특정 모델에 대해서 애드버서리얼 어택을 수행해서 만들어진 애드버서리얼 펄터베이션은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애드버서리얼하게 동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논 로버스트 피처가 변경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트랜스퍼러빌리티를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트랜스퍼러빌리티를 이용한 어택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방어 기법으로는 ICLR 2018에 발표된 앙상블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이용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즉, 특정한 모델을 학습할 때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면서 앙상블 기법을 적용해서 이러한 트랜스퍼 베이스드 어택에 대해서 높은 방어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블랙박스 어택의 또 다른 갈래로 디시전 베이스드 어택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디시전 베이스드 블랙박스 어택의 초창기 논문으로는 바운더리 어택이 있습니다. 바운더리 어택은 ICLR 2018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논문의 메서드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본 논문은 바로 바운더리 어택을 제안했는데요. 바운더리 어택은 바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바운더리 어택을 수행할 때 맨 처음에 가장 먼저 애드버서리얼한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장의 고양이 이미지가 강아지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강아지로 분류가 되는 한 장의 이미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러한 고양이 이미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단 adversarial한 상태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방법은 심플한데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과 같은 하나의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을 준비한 뒤에 거기에서 랜덤하게 노이즈를 샘플링합니다. 그렇게 샘플링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때 리스케일링과 클리핑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한 위치가 밸리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이후에 해당 위치에서 오리지널 이그젬플까지 쭉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직선과 L2 바운드와 만나는 지점으로 프로젝션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말 그대로 현재 상태에서 초기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과 같은 거리값을 가지는 위치로 프로젝션 시키는 거고요. 이후에 조금씩 앞쪽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1번, 2번, 3번의 과정을 반복해서 조금씩 오리지널 이그젬플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거고요. 현재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즉 adversarial 이그젬플인 x-이 이 x와 최대한 가까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겁니다. 단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매번 랜덤한 노이즈를 섞어서 만들어진 데이터에서 이렇게 오리지널 이그젬플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파고들도록 할 수 있다고 했죠. 당연히 랜덤성이 가미되기 때문에 이 메서드는 랜덤 워크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으면 파고 들어가고 만약 파고 들어갈 수 없다면 해당 방향으로는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리젝션 샘플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에서 많은 횟수로 샘플링을 해보고 그러한 디시전 결과에 따라서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할지 혹은 이동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랜덤 데이터를 여러 번 샘플링하면서 이동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리뷰하고 있는 홉스킵 점퍼 어택과 비교했을 때 수렴성 보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그 단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바운더리 어택은 경험적으로 매우 잘 동작합니다. 수만 번 이상 쿼리를 날리게 되면 실제로 오리지널 이그젬플과 매우 가까운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요. 수십만에서 수백만 번까지 쿼리를 날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기존의 CW 어택과 같은 굉장히 강력한 Y박스 어택과도 유사한 정도로 강력한 애드버서리얼 어택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공격을 수행할 때 쿼리를 충분히 많이 날릴 수만 있다면 이렇게 이동한 위치가 여전히 애드버서리얼한지, 즉 강아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모델의 최종적인 결과, 즉 가장 확률값이 높은 클래스 하나, 그 디시전만 확인할 수 있다면 공격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리얼 월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러한 바운더리 어택은 나온 이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고요. 바운더리 어택의 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또한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UAI 2019에서 발표된 로우 프리퀀시 바운더리 어택인데요. 이것은 기존의 바운더리 어택에서 랜덤하게 샘플링한 노이즈로 이동을 한 뒤에 거기에서 파고든다고 했죠. 그렇게 샘플링하는 노이즈를 바로 로우 프리퀀시 데이터 형태로 바꿔준 겁니다. 정확히는 노이즈 에타를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제외된 랜덤 노이즈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때 정확히 이미지의 크기만큼 노이즈 데이터를 샘플링한 뒤에 거기에서 저주파 성분만 남도록 잘라내기를 한 뒤에 그 상태에서 다시 IDCT를 수행하도록 해서 저주파 노이즈가 샘플링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저주파 노이즈가 섞인 위치에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즉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 때 로우 프리퀀시 서브스페이스로 제약 조건을 걸었고 그렇게 한 결과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스텝이 훨씬 더 자주 성공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오리지널 이미지에 더욱더 빠르게 근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더 적은 쿼리로 빠르게 원본 이미지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쿼리 효율성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바운더리 어택에서 일반적인 가우시안 노이즈 대신에 저주파 성분만을 갖는 저주파 대역의 노이즈로 변경해서 샘플링하는 것만으로도 성능이 매우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9년도 이후에 많은 논문들은 디시전 베이스드 어택을 수행함에 있어서 랜덤 노이즈를 샘플링할 때 저주파 성분의 노이즈를 샘플링하도록 변경했고 성능을 많이 올릴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논문들이 많이 출판되었습니다. 이어서 바운더리 어택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알려진 옵트 어택 또한 제안되었는데요. 옵트 어택은 ICLR 2019에서 발표된 논문에서 제안된 메서드로 기존의 헐드 레이블 블랙박스 어택을
리포뮬레이션해서 해당 최적화 문제의 형태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쉬운 문제로 변경한 뒤에 옵티미제이션을 진행했더니 더욱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는 함수 g를 새롭게 제안합니다. 이때 g는 내부적으로 세타를 받고요. 방향성을 알려주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특정한 세타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adversarial example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원본 이미지를 x0라고 했을 때 세타라는 방향이 주어졌을 때 세타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가장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는 adversarial example까지의 거리가 바로 g가 되겠습니다. 이때 본 논문에서는 이 g값을 최소화하는 세타를 찾는 문제로 기존의 decision based attack의 문제를 변형하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세타의 놈값으로 나누어서 단위 방향 벡터로 만들어주고요. 해당 단위 방향 벡터로 이동을 했을 때 원본 클래스가 아닌 다른 클래스가 나오는 최소한의 거리 람다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거리값, 즉 람다 값이 함수 g의 값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런 함수 g의 값이 최소화되는 세타를 찾는 문제로 바꾸는 거죠. 즉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 가장 짧은 거리로 adversarial example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찾도록 만드는 겁니다. 바로 untargeted attack 상황에서 여기 보이는 하나의 원본 이미지 x0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decision boundary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 바운더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점들은 원본 클래스로 분류된다고 해볼게요. 이때 다양한 세타 값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세타 값은 바운더리를 벗어나기 위한 방향성이 되겠고요. 해당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 최소한의 거리로 이러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거리 값이 바로 g라고 했죠. 이때 현재 그림에서 g 값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세타는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 가장 짧은 거리만으로 디시전 바운더리를 탈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Optimal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옵티멀한 Adversarial Example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그 방향성이 바로 세타 스타가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세타 스타를 찾는 문제로 기존의 Adversarial Example을 찾는 문제를 바꾸어 주었고 이렇게 문제를 바꾸었을 때 이렇게 바뀐 문제는 보다 블랙박스 애드버서리얼 어택에 유리하다고 주장을 하고요. 다시 말해 원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더 해결하기 쉬운 문제로 변형해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메서드를 제안합니다. 다만 오늘 리뷰하는 홉스킵 점퍼 어택에서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이렇게 문제를 바꾸는 리포뮬레이션 없이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홉스킵 점퍼 어택은 이러한 옵트 어택보다 효율적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옵트 어택도 충분히 재미있고 유의미한 논문이기 때문에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본 논문에서는 보다 쿼리 효율성이 높은 오늘 리뷰하는 홉스킵 점프 어택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어서 리미티드 어택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은 ICML 2018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이고요. 리미티드 어택은 앤드류 일리어스가 발표한 논문이고요. 리미티드 어택은 다음과 같은 적용 가능한 공격 메서드를 제안합니다. 먼저 쿼리 리미티드 세팅인데요. 공격자는 오직 한정된 개수의 쿼리만 날릴 수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수행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쿼리당 2.4달러만큼 필요하다고 하면 실제 공격 성공을 위해서 약 수십만 회에서 수백만 회까지 쿼리를 날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 어택에서는 적은 쿼리로 공격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리얼월드에서의 블랙박스 어택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쿼리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글 클라우드 비전과 같은 딥러닝 서비스에서는 오직 탑 K개만큼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을 알려주곤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Partial Information Setting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클래스가 아니라 확률값이 높은 몇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만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레이블 올리 세팅인데요. 레이블 올리 세팅은 탑 K개의 클래스에 대한 레이블 정보만을 알려주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확률값은 없고요. 어떤 클래스인지 그 레이블 정보만 알려주는 상황에서 공격을 수행해야 되는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확률값이 높은 한 개의 클래스에 대한 그 이름만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공격 세팅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레이블 올리 세팅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풀기 어려운 문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레이블 올리 세팅은 디시전 베이스드 세팅 혹은 헐드 레이블 세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논문에서는 이처럼 레이블 올리 세팅 혹은 디시전 베이스드 세팅 혹은 헐드 레이블 세팅이라고 각각 논문마다
다르게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이쪽 계통의 논문들을 수십 편 이상 읽어본 결과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리미티드 어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리미티드 어택은 블랙박스 공격 상황에서 기울기를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본 논문은 L 인피니티 놈으로 제한된 공격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가장 먼저 기울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NES, Gradient Estimate을 사용합니다. 어떠한 이미지 X를 넣었을 때 클래스를 알려주는 하나의 클래시파이어가 존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울기 값을 알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백프로퍼게이션을 진행하는데요. 현재 상황은 블랙박스 세팅이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에 대한 예측 값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n번만큼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할 때 매번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노이즈를 샘플링 하고요. 이제 그러한 노이즈의 델타만큼 곱한 뒤에 그것을 이미지 X에 대해서 더해주고 그렇게 노이즈가 섞인 이미지에 대해서 확률값을 구합니다. 이때 해당 노이즈가 확률값을 바꾸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중치에 따라서 구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러한 노이즈 값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얻어진 값을 그레디언트의 추정치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노이즈를 빼준 다음에도 동일하게 확률값을 구해서 해당 노이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값을 구해주고요. 이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건데요. 당연히 노이즈를 샘플링하고 확률값을 구하는 과정을 많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보다 정확한 그레디언트 값을 유추할 수 있겠죠. 실제로 샘플링 횟수인 n이 충분히 커진다고 가정했을 때 상당히 정확한 그레디언트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공격 상황에서는 노이즈를 샘플링할 때마다 매번 커리를 날려야 되기 때문에 샘플링 횟수 n을 무작정 키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십 번에서 수백 번 정도 샘플링 이후에 커리를 날리는 방식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측된 그레디언트 값을 이용해서 PGD 어택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해당 모델에 대한 내부 가중치를 정확히 알고 있진 못하기 때문에 백프로퍼게이션이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노이즈를 섞어서 커리를 날려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온 결과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그레디언트 에스티메이트를 수행해서 예측된 기울기를 이용해서 실제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울기 예측 방법을 이용한 전체 공격 아이디어는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본 논문에서는 Partial Information Setting에서의 공격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이때 처음에 Adversarial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입실론의 최소 크기를 찾도록 만듭니다. 여기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현재 단계의 Adversarial example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입실론 범위 안으로 프로젝션을 시켜서 입실론만큼 작은 크기의 펄터베이션을 갖는 Adversarial example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때 그러한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서 클래스의 정보를 구하고요. 이때 targeted attack이라고 했을 때 목표로 하는 그 타겟 클래스가 상위 KK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다면 공격 성공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그러한 공격 성공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대한 작은 입실론 크기를 찾도록 만드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목표로 한 클래스로 인식이 되도록 만들면서 즉 adversarial한 상태는 유지하되 가장 최소한의 입실론 크기를 찾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후에 입실론의 범위를 유지하면서 목표 클래스의 확률값을 최대로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입실론 범위를 유지하는 펄터베이션 중에서 목표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을 최대한으로 높여줘야 다시 1번 단계로 돌아갔을 때 입실론을 더욱더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이러한 1번과 2번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옵티미제이션을 수행하는 거고요. 이러한 2번 단계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입실론 크기 범위를 유지하는 펄터베이션 중에서 최대한 목표 클래스에 대해서 확률값을 높임으로써 다시금 이러한 입실론 크기를 줄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입실론 크기가 최대한 줄어들어야 더욱더 눈에 띄지 않고 강력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때 확률값을 높이는 adversarial example을 찾기 위해서는 PGD 어택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PGD 어택을 수행하려면 adversarial example의 기울기 값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다만 우리가 기울기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Gradient Estimate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기울기를 예측한 뒤에 adversarial example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1번과 2번의 스텝을 반복함으로써 최종적인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limited attack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나왔던 hard label 블랙박스 어택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2018년도에 바운더리 어택이 나온 뒤에 옵트 어택이 나왔고 그리고 로우 프리퀀시를 활용해서 더욱 적은 커리로 공격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제안되었고요. 게싱 스마트 논문도 굉장히 잘 알려진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도 로우 프리퀀시를 활용합니다. 그 다음으로 현존하는 공격 기법 중에서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강력한 공격인 홉스킵 점프 어택과 사인 옵트 어택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현재까지의 디시전 베이스드 어택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스테이트 오브 디 얼트 어택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홉스킵 점프 어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홉스킵 점프 어택은 2020년도 정보보안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의 학회인 S&P에서 발표되었고요. 본 논문의 메서드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홉스킵 점프 어택은 바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동작합니다. 2020년 이전까지 나왔던 다양한 스테이트 오브 디 얼트, 디시전 베이스드 어택들보다 더욱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었는데요. 스텝은 총 3가지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ABC 스텝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수렴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A 스텝은 바운더리에 도달할 때까지 바이너리 설치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때 X스타는 원본 오리지널 이미지를 의미하고요. X햇은 현재의 adversarial example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dversarial example이 원본 example과 최대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바이너리 설치를 수행하고요. 즉, 오리지널 example과 adversarial example을 잇는 이 직선상에서 최대한 이 디시전 바운더리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 파란색 영역은 adversarial한 영역이 되겠고요. 이 빨간색은 adversarial하지 않은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이너리 설치를 수행한 뒤에는 디시전 바운더리 위에서 이 그레디언트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이러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기점으로 해서 그레디언트 값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바로 여기에서 이러한 방향에 대한 다이렉션 벡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adversarial example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때 이동을 시키되 여전히 파란색 영역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진 스텝 사이즈만큼 이동하도록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Geometric Progression 명명했고요. 이때 기울기의 방향으로 특정한 스텝 사이즈만큼 이동해서 여전히 파란색 영역에 남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후에 다시 A번의 스텝부터 반복을 수행하면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X햇 T 플러스 1에서 다시 바이너리 설치를 수행해서 최대한 X스타에 가까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이러한 ABC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X스타에 최대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때 X햇에서 X스타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바이너리 설치를 수행하되 최대한 디시전 바운더리에 가깝도록 XT를 구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미세하게 파란색 영역 위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바이너리 설치를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그레디언트의 다이렉션을 예측하는 참신한 방법을 제안했고요. 이때 그레디언트의 방향성을 예측할 때 디시전 바운더리 위에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모델의 디시전에만 접근이 가능한 상황에서 예측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블랙박스 어택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바이너리 설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디시전 바운더리 위에 adversarial example을 올려놓긴 어렵기 때문에 실제 구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컨트롤하기 위한 방법 또한 제안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홉스킵 점프 어택을 제안하고요. 이것은 이전까지의 다른 메서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쿼리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이전까지 나왔던 스테이트 오브 디 얼트 메서드와 비교했을 때 훨씬 좋은 효율성을 보였다는 점이 그 특징이고요. 나아가서 adversarial 어택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존까지 제한되었던 방어 기법들인 defensive distillation, region-based classification, adversarial training, 그리고 입력 이진화까지 다양한 방어 기법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하고, 이러한 홉스킵 점프 어택이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다양한 방어 기법에 대해서 해당 방어 기법이 정말 효율적인지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홉스킵 점프 어택은 L2 어택과 L 인피니티 어택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둘 다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쿼리 효율성은 왜 중요할까요?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어택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모델에 쿼리를 굉장히 많이 날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쿼리 수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비용이 큰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전까지 제한되었던 다양한 공격 기법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모델 쿼리를 요구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쿼리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구글 클라우드 비전과 클래리파이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퍼블릭 플랫폼에 대해서 그 로버스트네스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쿼리가 적게 들수록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서 더욱 유리하다는 거죠.
또한 오늘 다루는 홉 스킵 점퍼 어택을 포함해서 다양한 디시전 베이스드 어택은 쿼리를 많이 날리되 매번 날리는 쿼리마다 그 이미지의 차이가 크지 않고 유사한 이미지를 여러 번의 쿼리를 통해서 특정한 서비스에 많이 피딩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딥러닝 서비스를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쿼리가 계속해서 날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일종의 공격으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유사한 쿼리를 날린다고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일종의 공격 시도나 혹은 사기 행위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디펜스 메커니즘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쿼리의 수가 적을수록 더욱 유리한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가격표는 실제 Clarify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딥러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가격표인데요. 확인해 보시면 가격 자체가 일반적인 학생 기준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이상의 쿼리를 날린다고 가정했을 때 비용이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쿼리 효율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본 논문에서의 노테이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Y박스 상황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 바로 다음과 같이 각각의 용어를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총 m개의 클래스, 즉 m개의 레이블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아웃풋 값으로 나오는 벡터 Y 값은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결과값이 될 겁니다. 이때 분류 모델, 즉 클래시파이어가 하는 역할은 총 m개의 클래스 중에서 가장 높은 F값을 가지는 클래스가 될 것입니다. 즉 아웃풋 레이어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클래스가 분류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공격자의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한다면 바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흔히 머진 로스라고 알려진 CW 로스와 유사한 형식이고요. 이때 untargeted attack이라고 하면 adversarial example인 X'을 찾되 원래 오리지널 클래스를 C*라고 했을 때 원본 클래스에 대해서는 그 출력값을 감소시키고 원본 클래스가 아닌 다른 클래스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클래스에 대해서는 그 출력값을 높이는 방향으로 어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격자는 이러한 S값이 커지도록 오브젝티브 펑션을 구성해서 공격을 수행할 수 있고요. 즉 untargeted attack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식의 값이 큰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원본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은 낮추고 원본 클래스가 아닌 다른 클래스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값을 가지는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은 높이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해서 공격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targeted attack이라고 하면 의도했던 타겟 클래스에 대해서는 확률값을 높이고 해당 타겟 클래스가 아닌 다른 클래스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클래스의 확률값은 낮추는 방향으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가정은 공격자가 함수 f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가정이 필요한데요. 물론 블랙박스 상황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지 않겠지만 Y박스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공격자가 함수 f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오브젝티브 펑션을 정의한 뒤에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 디시전 베이스드 어택 상황에서 공격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목적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확인했듯이 함수 s의 값이 0보다 클 때 공격 성공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 부호값만 취한 것, 즉 사인 함수를 취한 것을 바로 함수 phi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디시전 베이스드 어택 상황에서 공격자가 알 수 있는 정보는 클래스의 정보가 바뀌었는지 혹은 바뀌어지 않는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phi 함수에 대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공격에 성공했는지 혹은 성공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는 이러한 phi 함수로 알 수 있고 실제 리얼 월드 어택 상황에서는 클래스의 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phi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즉 디시전 베이스드 어택 상황에서 공격자의 목적 함수는 바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phi 함수의 값이 1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원본 이미지, 즉 오리지널 example인 X'에 가까운 adversarial example X'을 찾도록 만드는 문제로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 디스턴스 매트릭인 D는 흔히 다양한 논문에서 사용되었던 P-놈을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infinity 놈이나 L2 놈이 가장 많이 사용되죠. 그렇다면 전체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나의 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L2 디스턴스를 위한 공격 알고리즘은 바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자, 이때 XT는 바운더리 위에 올라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때 다음 단계의 adversarial example은 바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X햇은 파란색 영역 위에 있는, 즉 adversarial한 영역 위에 있는 한 점이라고 했죠. 이때 X'에 가깝게 먼저 바이너리 서치를 수행한다고 했고요. 그렇게 바이너리 서치를 수행해서 최대한 디시전 바운더리 위에 올라가 있는
XT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XT는 항상 바운더리 위에 올라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XT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러한 식으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바운더리 위에 올라가 있죠. 이때 그레디언트의 다이렉션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은 공격자의 원래 오브젝티브라고 할 수 있는 함수 s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L2 놈값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유닛 벡터, 즉 방향성을 갖는 단위 방향 벡터를 얻을 수 있고요. 이제 해당 방향으로 C만큼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C는 스텝 사이즈가 되겠는데요. 즉 XT의 위치에서 그레디언트의 다이렉션을 구한 뒤에 해당 다이렉션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해서 X t 플러스 1을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해당 다이렉션으로 스텝 사이즈만큼 이동해서 여전히 파란색 영역 위에 존재하는 이 점을 X t 플러스 1이라고 하고요. 즉 여기 보이는 텀이 X t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X스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바이너리 서치를 진행하기 때문에 X스타와 X t 플러스 1 사이에서의 인터폴레이션으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이때 최대한 알파 값이 커질 수 있도록 바이너리 서치를 진행함으로써 최대한 원본 이미지인 X스타에 가까운 XT 플러스 1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다이렉션을 구한 뒤에 해당 다이렉션으로 스텝 사이즈만큼 이동하고 다시 거기에서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X스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Adversarial Example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X스타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반복했을 때 정말 X스타에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는 걸까요? 사실 디시전 바운더리에 따라서 X스타에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여기에서 X스타에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여부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본 논문에서는 수렴성을 증명합니다. 최소한 로컬 미니마로 수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때 수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함수인 어를 정의합니다. 어는 xt와 x스타로 정의되는 함수인데요. 간단하게 xt에서 x스타를 뺀 벡터와 그레디언트의 그 방향성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하는 함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함수를 정의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xt에서 x스타를 빼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하나의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이때 그러한 벡터와 그레디언트의 다이렉션 벡터의 방향성이 같다라는 것은 이 XT가 충분히 수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 XT가 이 정도 위치에 도달했을 때 이 X스타에서 XT까지의 이 방향성과 해당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의 방향성이 거의 유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바로 이러한 포인트를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라고 하고요. 이러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 자리에 멈춰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수렴해서 옵티미제이션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바로 그러한 포인트가 이 함수 얼값이 1이 되는 위치에서의 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공식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Adversarial Example인 XT를 갱신했을 때 R값이 1인 위치, 즉 두 벡터의 방향성이 완전히 같아지는 포인트까지 수렴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요. 물론 립시츠네스를 만족할 때라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어택을 다양한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공격을 수행했을 때 굉장히 잘 수렴하고 상당히 강력한 Adversarial Example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증명 과정에서는 립시츠 연속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립시츠 연속함수란 연속적이고 미분 가능하면서 어떠한 두 점을 잡아도 그 기울기가 k 이하인 함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쉽게 말하자면 급격한 변화 없이 k만큼 전반적으로 물 흐르는 것과 같이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는 함수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k 립시츠 함수에 대한 정의는 바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한 도메인상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점 x1과 x2가 있을 때 그 x1과 x2를 잇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한 기울기 값이 특정 도메인 안에서 항상 k 이하일 때 우리는 k 립시츠 함수라고 해당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함수가 립시츠 연속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옵티미제이션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파라미터에 대한 비용함수가 립시츠 연속이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해당 함수가 옵티미제이션을 수행했을 때
상당히 안정적으로 수렴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립시츠네스는 오늘 리뷰하고 있는 논문에서도 증명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사용됩니다. 홉스킵 점퍼 어택 논문에서는 바로 다음과 같이 수렴성 증명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증명 과정은 논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증명이 완료된 C오름만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자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전에 다루었던 S함수가 립시츠 컨티뉴어스 그레디언트 하다고 하면 홉스킵 점퍼 어택, 그 중에서도 L2 디스턴스 상에서의 어택은 실제 새들 포인트나 로컬 미니멈에 수렴할 수 있다라고 증명이 완료되었습니다. 단 조건으로 적절한 스텝 사이즈를 사용했을 때 수렴이 가능하다고 증명되었는데요. 이때 스텝 사이즈인 C는 바로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Q값으로는 2분의 1부터 1 사이의 값 중에 하나로 상수값을 설정하게 되면 수렴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내용은 증명이 완료된 내용을 가져온 것이고요. 실제 구체적인 증명 과정은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함수 얼값이 1이란 값을 가질 때가 바로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즉 적절한 스텝 사이즈를 가질 때 해당 포인트로 수렴이 가능하다는 것을 논문에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Adversarial Example을 업데이트했을 때 충분히 스테이셔너리 포인트에 수렴이 가능하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죠.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블랙박스 어택 상황에서는 이러한 함수 S의 그레디언트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시전 바운더리 위에서 이러한 그레디언트의 다이렉션 값을 직접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그레디언트를 예측해야 될까요? 이러한 그레디언트 에스티메이션의 기본 아이디어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 S에 대한 그레디언트의 다이렉션 값을 어프록시메이션 하기 위해서 바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프록시메이션 된 함수 S의 그레디언트 값을 델타 S-이라고 정의하는데요. 공식을 확인해 보시면 앞서 우리가 리미티드 어택에 대해 설명할 때 나왔던 공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몬테-컬러 방식을 이용해서 그레디언트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공격자 입장에서는 함수 phi에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밸리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디시전 바운더리 위에 올라가 있는 xt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랜덤 노이즈인 u_b 값을 뽑아서 해당 랜덤 노이즈를 델타만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바로 그 위치에서 공격 성공인지 혹은 성공이 아닌지의 값을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 값으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xt가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델타만큼 이동한 위치가 여기라고 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phi 값을 예측하게 되면 플러스 1로서 공격 성공 위치라고 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 공격에 성공하는구나 라는 정보를 반영해서 그레디언트의 다이렉션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노이즈 u_b 값을 플러스 1에다가 곱해줌으로써 해당 노이즈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이러한 과정을 캐피탈 B만큼 반복을 하는 거예요. 현재 그림에서는 B 값이 7이 되겠죠.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각각에 대해서 총 7번 랜덤 노이즈인 UB를 샘플링한 뒤에 거기에 델타만큼 곱해서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공격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 결과값을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 값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한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해당 노이즈 값을 곱한 것의 평균값을 구함으로써 간단하게 그레디언트의 다이렉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러한 과정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그레디언트의 예측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공식을 사용해서 충분히 많은 횟수로 랜덤 노이즈를 샘플링한 뒤에 해당 텀의 평균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그레디언트의 다이렉션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음을 보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증명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xt가 함수 s의 바운더리 위에 정확히 올라가 있다고 했을 때 S함수에 대한 그레디언트 예측값의 방향은 실제 함수 S의 그레디언트의 방향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예측된 그레디언트와 실제 그레디언트의 방향이 같다. 즉 코사인 시밀러리티의 값이 1이 나온다 라는 것을 논문에선 증명하고 있고요. 이때 본 증명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xt가 정확히 디시전 바운더리 위에 올라가 있으며 노이즈를 반영할 크기, 이 델타 값이 0에 가까워질 때, 즉 0으로 수렴할 때 이러한 등식이 성립한다는 건데요. 이러한 증명은 상당히 합당합니다. 다만 실제 구현상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충분한 횟수로 샘플링을 할 수 있어야 정확한 그레디언트의 다이렉션 값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바이너리 서치를 수행할 때 XT가 정확히 바운더리 위에 올라갈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이러한 델타 값을 0에 가까운 값으로 만들 수도 없겠죠. 또한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x의 그레디언트 자체를 바로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공격 과정에서는 xt에서의 그레디언트의 다이렉션만 예측한 뒤에 해당 다이렉션으로 스텝 사이즈만큼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별도로 스텝 사이즈를 결정하는 과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측된 그레디언트의 방향성이 실제 그레디언트의 방향성과 같아질 수만 있다면 실제 수렴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바이너리 서치를 수행한다고 해서 정확히 바운더리 위까지 포인트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격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증명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델타 값을 단순히 0에 가까운 매우 작은 값으로 설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논문에서는 델타의 값으로 D의 제곱근에 C 값을 곱한 것을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X는 바운더리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디비에이션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존과 마찬가지로 작은 델타 값을 쓰게 되면 이와 같이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파이 값이 1의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의 다이렉션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랜덤 퍼터베이션의 크기를 스케일링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때 concentration of measure에 따라서 델타 값을 D의 제곱근에 C 값을 곱한 값으로 사용해 설정하는데요. 이때 C 값은 앞서 다루었던 스텝 사이즈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C 값은 바이너리 서치를 수행할 때 사용했던 그 정밀도, 스레시홀드를 의미합니다. 물론 실제 구현상으로는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32빗 플로팅 포인트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바이너리 서치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20몇 번만큼 바이너리 서치를 수행하게 되면 실수 정밀도 때문에 더 이상 값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전에 공격자가 정해놓은 C값, 즉 스레시홀드 값보다 실제로는 더 큰 값을 가지는 문제도 존재할 수 있는데요.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론적인 배경에 기반해서 기본적으로 델타 값을 이러한 값으로 설정을 했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예측값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델타 값을 충분히 크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빨간색 영역에 XT가 존재하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여전히 빨간색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Variance Reduction 테크닉까지 제안하는데요. 실제 공격 상황에서는 이처럼 Uneven Distribution of Science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자 Variance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 베이스라인 변수인 phi bar을 제안하는데요. 이것은 phi 값의 평균을 구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베이스라인 변수를 실제 Gradient Estimation 과정에서 매번 빼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공식에 따라서 그레디언트의 예측값을 구했을 때 보다 베리언스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 증명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베이스라인을 사용한 뒤에 베리언스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베이스라인을 빼는 방식으로 수식을 바꾸었을 때 결과적으로 베리언스가 조금 더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쳤습니다. 공격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너리 서치를 진행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아지로 분류되는 하나의 고양이 이미지를 찾고자 한다면 처음에 강아지에서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이때 강아지로 분류가 되는 애드버세리얼한 상태는 유지하면서 최대한 오리지널 이그젬플, 즉 고양이 이미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전히 강아지하고 분류가 되면서 최대한 원본 고양이 이미지 모습에 가까운 이미지를 찾도록 만드는 거고요. 바로 여기에서의 이미지가 현재 디시전 바운더리 위에 올라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그레디언트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 노이즈를 여러 번 샘플링해서 거기에 델타만큼 곱한 뒤에 해당 이미지를 실제 구글 클라우드 비전과 같은 털겟 모델의 쿼리를 날려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여전히 강아지라고 분류가 된다면 공격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1에다가 해당 노이즈만큼 곱한 것을 사용하고요. 만약에 강아지가 아니라 다른 클래스로 나왔다고 하면 공격에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다가 해당 노이즈를 곱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지금은 총 5개만큼 랜덤 펄터베이션을 샘플링해서 그레디언트를 예측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에 시그마를 취해서 전부 값을 더한 뒤에 개수만큼 나누어 주어서 평균값을 구합니다. 바로 이렇게 구해진 Gradient Direction Estimate을 쓰는 거고요. 여기에 스텝 사이즈만큼 곱해서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Geometric Progression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고요. 이후에 다시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최대한 고양이 이미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본 이미지인 고양이 이미지에 가까운 adversarial example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 논문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바이너리 서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 X'은 adversarial example이고요. X는 원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바이너리 서치를 진행할 때 얼마 만의 정밀도로 바이너리 서치를 수행할지에 대한 값인 세타 값 또한 입력으로 넣어줍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X'은 시작 위치부터 이미 adversarial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 X는 adversarial하지 않은 일반적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이너리 서치를 진행할 때는 lower 값과 upper 값을 각각 정의해서 이 lower와 upper의 평균 값을 미들로 두고 이러한 미들의 위치에서 공격에 성공할 수 있다면 이 upper 값을 미들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세타만큼의 정밀도까지 반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결과적으로 알파 upper 값에 담긴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한 adversarial example 중에서 가장 원본 이미지인 X에 가까운 이미지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값이기 때문에 이 upper까지 프로젝션을 시켜서 해당 위치에서의 adversarial example을 리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흔히 알려져 있는 바이너리 서치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동작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러한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은 전체 홉스킵 점퍼 어택 알고리즘에 사용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초기 X-햇은 처음부터 adversarial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총 대문자 t번만큼 이터레이션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 이터레이션마다 설명드렸듯이 바이너리 서치를 진행하고 그레디언트를 예측한 뒤에 스텝 사이즈를 구해서 해당 스텝 사이즈만큼 이동하고 다시 바이너리 서치를 수행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바이너리 서치를 진행한 뒤에 얻은 결과인 XT는 바운더리 위에 올라가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해당 바운더리 위에서 그레디언트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설명드렸듯이 캐피털 B만큼의 단위 방향 벡터를 뽑고요. 델타 값 또한 현재 반복 횟수에 맞는 델타 값으로 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여러 번 쿼리를 날림으로써 그레디언트의 다이렉션을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기울기의 방향성을 구했기 때문에 해당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면 될지 그 스텝 사이즈를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앞서 다루었던 공식에 맞게 CT만큼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다만 해당 스텝 사이즈만큼 이동을 했을 때 여전히 adversarial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울기의 방향으로 해당 스텝 사이즈만큼 이동을 했을 때 adversarial하지 않은 공간에 위치하게 된다면 이러한 스텝 사이즈를 절반씩 줄여나가면서 결과적으로 항상 전체 과정에서 adversarial한 상태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당 방향으로 스텝 사이즈만큼 이동을 한 위치가 그 다음 X-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해당 X-햇에서 바이너리 설치를 수행해서 다시 한번 바운더리 위로 올리고 해당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다시 한번 그레디언트의 다이렉션을 예측하고 다시 한번 스텝 사이즈를 구해서 이동하고 이러한 전체 과정을 총 대문자 t만큼 반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본 이미지인 X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adversarial example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위치들을 확인해 보시면 업데이트가 되는 데이터는 항상 adversarial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수행한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이제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실제 공격을 수행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델 쿼리 수에 따른 미디언 디스턴스를 분석한 결과는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홉스킵 점퍼 어택은 L2 어택과 L-인피니트 어택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합니다. 이때 MNIST, CIFAR10, CIFAR100, 이미지넷 이 각각의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여러 개의 모델을 활용해서 실제 실험을 진행해 보았고요. 언타겟티드 어택과 타겟티드 어택 모두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디언 디스턴스는 원본 이미지와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그 디스턴스를 구한 건데요. 이 디스턴스 값이 더 작으면 작을수록 인간의 눈에 띄지 않는 더욱 강력한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확인을 해보시면 쿼리수 1000번, 5000번, 2만번 모든 경우에 대해서 홉스킵 점퍼 어택이 가장 쿼리수 대비 디스턴스가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경우에 대해서 본 논문의 메서드가 가장 뛰어난 쿼리 효율성을 보인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또한 당연하게도 언타겟티드 어택이 일반적으로 타겟티드 어택보다 더 쉬운 어택이기 때문에 더 적은 쿼리를 요구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언타겟티드 어택을 수행할 때는 원본 클래스가 아닌 다른 클래스로 분류되는 랜덤 노이즈에서부터 출발하도록 만들고요. 타겟티드 어택은 목표로 하는 레이블에 랜덤한 이미지 하나를 골라서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바운더리 어택과 옵트 어택, 이 두 가지는 홉스킵 점퍼 어택과 비교했을 때 항상 더 디스턴스가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홉스킵 점퍼 어택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처럼 그래프를 통해서 쿼리에 따른 디스턴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컬럼은 L2 어택을 수행한 결과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컬럼은 L 인피니트 어택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언타겟티드 어택이든 타겟티드 어택이든 그리고 시파 100이든 이미지 넷이든 종류에 상관없이 항상 홉스킵 점퍼 어택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수렴 과정을 확인해 보시면 초반에 매우 빠르게 거리가 줄어들면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본 논문에 따르면 수만 번 이상의 쿼리를 날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CW 어택과 같은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와이박스 공격 메소드와도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쿼리를 날려서 클래스가 바뀌었는지 혹은 바뀌지 않았는지 이렇게 매우 한정적인 정보만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처럼 좋은 공격 성공률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어서 만들어진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한번 시각화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넷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학습된 모델을 공격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왼쪽 그림은 언타겟티드 어택을 수행한 결과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타겟티드 어택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이때 말씀드렸듯이 언타겟티드 어택을 수행할 때는 원본 이미지와 다른 클래스로 인식되는 랜덤한 노이즈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요. 타겟티드 어택은 목표로 하는 특정한 목표 클래스 이미지로부터 출발해서 목표 클래스를 유지하면서 이미지의 형태만 오리지널 이미지에 가까워질 수 있는 형태로 업데이트를 수행한다고 했죠. 확인해 보시면 언타겟티드 어택은 약 1000번 정도의 쿼리를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원본 이미지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갖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타겟티드 어택의 경우에는 약 10,000번 이상의 쿼리를 날렸을 때 타겟 클래스는 유지한 상태로 원본 이미지와 상당히 유사한 그림을 갖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언타겟티드 어택이 더욱 쉬운 공격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처럼 더 적은 쿼리로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타겟티드 어택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쿼리를 요구하지만 10,000번, 25,000번 이상의 충분히 많은 쿼리를 날림으로써 원본 이미지에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전까지 제한되었던 다양한 디펜스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공격을 수행합니다. 대표적으로 Defensive Distillation, Region-Based Classification, Adversarial Training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Adversarial Training은 아직까지도 가장 강력한 방어 기법 중 하나라고 잘 알려져 있죠. 확인 결과 Adversarial Training을 제외한 Defensive Distillation이나 Region-Based Classification에 대해서는 입실론의 크기에 따라서 결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강력한 다른 공격 기법과 비교했을 때에도 충분히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충분히 많은 쿼리를 날릴 수 있다면 사실상 CW 어택과 거의 유사한 좋은 공격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Defensive Distillation, Region-Based Classification, 그리고 심지어 Adversarial Training까지 모든 방어 메커니즘에 대해서 현존하는 다른 강력한 공격 기법만큼 혹은 그보다 더 좋은 성능으로 공격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확대한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Adversarial Training이 이루어진 모델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은 쿼리를 날릴 수만 있다면 오히려 더 공격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많은 수의 쿼리를 날릴 수 있다면 다양한 방어 기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강력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방어 기법부터 상당히 잘 동작한다고 알려진 방어 기법까지 모든 방어 기법에 대해서 충분히 강력한 공격으로 평가를 진행해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먼저 Defensive Distillation은 2016년도에 페펄넛이 발표한 방어 기법인데요. 물론 현재는 이 방어 기법이 실제로 방어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요. 실제로도 홉스킵 점퍼 어택을 이용했을 때 매우 높은 공격 성공률로 공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엠니스트에 대해서 오직 1000번의 쿼리만을 날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매우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리전 베이스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도 충분히 좋은 공격 성공률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Adversarial Training인데요. Adversarial Training은 실제로 굉장히 강력한 방어 기법 중 하나이고요. 엠니스트에 대해서는 흔히 90% 정도의 높은 방어율을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Adversarial Training에 대해서도 특별히 매우 강력하게 어택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CW와 같은 다른 와이박스 어택만큼의 높은 공격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만 번에 충분히 많은 쿼리를 날릴 수 있다면 11%만큼 공격에 성공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홉스킵 점프 어택이 다른 어택에 비해서 특별히 약해서가 아니라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방어 기법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공률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고요. 다른 강력한 공격 기법만큼이나 홉스킵 점프 어택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홉스킵 점프 어택에 대해서 리뷰해 보았는데요. 홉스킵 점프 어택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공격 기법이고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현존하는 애드버서리얼 어택 테크닉 중에서 굉장히 강력한 공격 기법으로 자리매김했고요. 디시전 베이스드 어택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공격 상황에서 쿼리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서 동작합니다. 다만 홉스킵 점프 어택은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디시전 베이스드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바운더리 근처에서 타겟 모델에 대해서 여러 번의 쿼리를 날려야 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탐지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홉스킵 점프 어택을 알고 있는 딥러닝 서비스 운영자라고 하면 탐지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겠죠. 또한 본 논문의 저자는 후속 연구로서 트랜스퍼 베이스드 어택과 홉스킵 점프 어택을 섞어서 보다 적은 쿼리로 공격을 수행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논문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홉스킵 점프 어택 논문 내용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